김정남이 죽던 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은 곧바로 다음 표적을 지목했습니다. 김한솔. 찾지 못하면 내가 죽는 임무였습니다. 2014년 봄, 저는 52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체 사상탑이 아침 햇살에 번쩍이는 것을 보며 잠에서 깼죠. 그때 전 정말로 믿었습니다. 내 삶은 당과 수령님이 주신 축복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해 4월 제 인생의 정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승진이었습니다. 만수대의 사당 특별실 그 삼엄한 공기 속에서 저는 김정은 동지를 마주했습니다. 그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시더군요. 동무, 당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라. 그 두툼한 손길이 어깨에 닿는 순간 전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그땐 그게 제 인생을 옥죄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부장이 되고 나서 삶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매달 쌀 30kg, 돼지고기 5kg, 식용유 2병을 꼬박꼬박 배급받는 삶이 상상이 가십니까? 평범한 평양 시민들은 구경도 못할 중국산 초콜릿과 일본산 비누가 외화 상점에서 제 손에 당연하다는 듯 쥐어졌습니다. 제 아내는 의대 교수, 아들은 외무성 관리, 딸은 중앙TV 아나운서. 그야말로 평양의 로열 패밀리였죠. 그해 가을 손주 준호가 태어났을 때 옥류관에서 치른 돌잔치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 간부들과 외교관들 100여 명이 모여 축배를 들었죠. 까르르 웃는 준호를 안고 전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평양의 이 눈부신 영광을 그대로 물려주겠노라고. 당시 제 임무는 해외정보 담당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는 우리 요원들을 관리하고 탈북자들 동향도 파악했습니다. 남조선에 간 배신자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회유할 수 있는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일이 조국을 지키는 가장 성스러운 방패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제 충성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당에서 비밀스러운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령 한 장이 제 가족의 운명을,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는 바로 김정남 일가를 24시간 감시 보고하고 김한솔을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2017년 2월 13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 8시, 당 중앙위원회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부장급 이상 전원 집합. 저는 서둘러 만수대의 사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간부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구나 직감했습니다. 정찰총 국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동지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김정남이었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장남, 김정은 동지의 형, 바닥에 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했습니다. 노출 후 15분 만에 사망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때도 형제끼리 총을 겨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피를 나눈 형을 외국 땅에서 독극물로. 김정은 동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자는 어디에 있든 응징받는다. 혁명의 이름으로. 간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따로 불려갔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지께서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리성혁 동무. 예. 경애하는 원수님 동지, 이제 아들놈을 처리해야 한다. 아들, 김한솔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김정남에게는 자식이 셋 있다. 딸 둘, 아들 하나. 아들 이름이 김한솔이다. 21살,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른다. 동무가 찾아라. 그리고 처리하라. 저는 대답했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집무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1살, 제 아들 철민이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철민이도 그때 25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 아들을 죽이겠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리성혁. 너는 당원이야. 당의 명령은 절대야. 개인 감정을 가져선 안 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손자 준호가 숟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3살이었습니다. 밥풀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김한솔도 누군가의 손자였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김정일이 예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이 그를 죽이려 한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형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는 체제가 정상일 리 없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김한솔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정찰총국 요원 10명이 전담반을 꾸렸고 제가 반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김한솔은 마카오에서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암살 사건 직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 공안도 모릅니다. 미국 CIA도 모릅니다.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누가 보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매주 물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나? 저는 그때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못 찾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찾으면 또 죽여야 하니까. 그날 밤부터 제 안에서 뭔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심과 양심 사이에서 저는 아직 당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21살 청년을 죽이는 게 혁명인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는 김한솔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찰총국은 전 세계에 공작원을 풀었습니다.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조선족 동포들에게도 정보비를 줬습니다. 탈북자들을 회유해서 정보를 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한솔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천리마민방이라는 조직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신원을 숨기고 위치를 옮기고 정보를 차단하는 전문가들. 우리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매달 회의 때마다 물었습니다. 김한솔 동향은 어떠한가? 저는 매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파악 중입니다. 동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임무 실패가 언젠가 제 목숨을 위협할 거라는 것을. 그러던 2024년 6월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 동시에 영상이 배포됐습니다. CNN, BBC, 로이터, 한국 방송들도 다 나갔습니다. 영상 속 사람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김한솔입니다. 김정일 주석의 손자이자 김일성 주석의 증손자입니다. 당 회의실에서 그 영상을 봤을 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간부들이 숨도 못 쉬었습니다. 김한솔은 계속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정통성 없는 찬탈 세력입니다. 진정한 백두혈통의 계승자는 장손인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맞는 말 아닌가? 그 순간 김정은 동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용히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간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손이 맞긴 하지. 하지만 김정은 동지께서 후계자로 정해지신 거 아닌가? 그래도 전통으로 보면 그 수군거림이 위험했습니다. 독재체제에서 수군거림은 곧 의심입니다. 의심은 곧 균열입니다. 얼마 뒤 일이 터졌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박철수 대장이 숙청됐습니다. 당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백두혈통의 정통성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단 한 문장, 그 문장 때문에 그는 반역자가 됐습니다. 공개 처형됐습니다. 강동정치범 수용소에서 총살당했습니다. 가족들도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한이 났습니다. 박철수 대장은 제 선배였습니다. 김정일 동지 시대부터 일했던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한마디 잘못해서 죽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박철수 대장이 숙청됐어. 명숙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왜요? 무슨 죄로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겠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당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의 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뭘 물어도 옳습니다. 동의합니다만 되풀이했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존경이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특히 군부 원로들이 달라졌습니다. 70대 노장성들. 그들은 김정일 동지 시대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렇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들 눈에서 저는 계산하는 빛을 봤습니다. 만약 김정은 동지가 무너지면 다음은 누구인가? 김한솔인가? 저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한솔을 못 찾았습니다. 7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언젠가 김정은 동지가 저를 부를 것입니다. 리성혁 동무, 왜 못 찾았나?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독재 체제에서 실패는 곧 죽음입니다. 손자 준호가 이제 10살이었습니다. 소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원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시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해.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체제에서 자라야 하나? 거짓말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살고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면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벗어나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는 60이 넘은 노인입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2024년 9월 정찰총국이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김한솔 유럽의회 초청 연설 가능성, 일정 10월 15일 추정, 장소 벨기에 브뤼셀,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확인되는 즉시 처리하라. 48시간이면 충분하지 않나? 정찰총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김정남 처리할 때도 48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을 죽인 것처럼 조카도 죽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공작원 5명이 브뤼셀로 파견됐습니다. 저도 포함됐습니다. 지휘관 자격이었습니다. 9월 말에 출발했습니다. 평양 순환공항에서 베이징을 거쳐 유럽으로 브뤼셀에 도착했을 때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시내 호텔 3곳에 나눠 묵었습니다. 유럽의회 건물 주변을 사전 답사했습니다. 김한솔이 사용할 만한 모든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공작원들은 독극물과 권총을 준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암살보다 납치를 원했습니다. 연설장 이동 중 차량을 습격해서 강제로 데려오라고, 평양으로 데려와서 공개 재판을 하고 처형하겠다고. 10월 14일 밤 우리는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김한솔이 나타날 것입니다. 48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브뤼셀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녔습니다. 웃고 떠들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산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지 않는다. 저런 게 자유구나. 10월 15일 우리는 유럽의회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설 일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럽의회에 확인해보니 그런 초청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속은 것입니다.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평양에서 답이 왔습니다. 귀국 대기하라.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끝났구나.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숙청당할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공작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의 대가가 뭔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로 소환됐습니다. 김정은 동지 앞에 섰습니다. 리성혁 동무. 예, 원수님 동지. 7년 동안 뭘 했나?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한솔 하나 못 찾았나? 못 찾은 것도 모자라 가짜 정보에 속았나? 무능하다, 동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 3달 안에 찾아라. 못 찾으면 그땐 동무도 각오해야 한다. 3달. 그것은 사형 집행유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명수기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자 준우를 안았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저는 준우를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체제에 남겨둘 수 없다. 이 아이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웃으면서 두려움 없이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탈북하겠다고. 명수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에 말이야. 만약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까? 명수기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설마. 쉿, 조용히 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생각해봤어. 명수기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을 따를 거예요. 어디든. 저는 명숙이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 철민이는 외무성 일로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딸 은영이는 방송국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5명이 동시에 사라지면 바로 눈치챌 것입니다. 저 혼자 가야 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탈출해서 안전하게 정착한 뒤 가족을 빼내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10월 말 저는 중국 출장을 자원했습니다. 정보 수집 명목이었습니다. 당에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그게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와요?
곧 올게, 준호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곧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명숙이가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명숙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숙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녀올게.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습니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밤, 함경북도 온성군. 저는 국경 근처 여관에 묵고 있었습니다. 중국 출장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탈출 준비였습니다. 미리 조선족 브로커와 연락을 해뒀습니다. 그는 국경을 수십 번 넘나든 사람이었습니다. 밤 10시, 브로커가 여관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됐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옷 몇 벌과 미화 500달러, 전 재산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물이 났습니다. 1시간 뒤에 순찰대가 교대합니다.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냐고요. 60이 넘은 나이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 들면 체력이 달립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저쪽이 중국입니다. 자유입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강 건너편 불빛. 저게 중국 마을입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강폭은 한 50m쯤 됐습니다.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10월 말 두만강, 얼음장 같을 것입니다. 순찰대는요? 지금 교대 시간입니다. 10분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 안에 건너야 합니다. 10분, 60이 넘은 몸으로 강을 건너기에 충분한 시간일까요? 브로커가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찼습니다.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었습니다. 겨울 추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북한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엎드리십시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터도 아닌데, 아니, 이게 전쟁터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멈춰! 누구냐? 순찰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본 것입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뛰십시오. 저는 물속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육상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늙은 몸입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물 위로 날아갔습니다. 옆에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돌아가면 확실히 죽는다.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수가, 철민아, 은영아, 준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너희를 구해야 한다. 중국 쪽 강변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입니다.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뛰십시오.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북한 순찰대는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뛰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떨렸습니다.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60이 넘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6.25 때 부모님 잃었을 때도, 아들 군대 보냈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안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브로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중국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똑같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자유의 별처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여기도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도입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고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지옥을 향해서. 중국에서의 도피가 시작된 것입니다. 강을 건넌 뒤 우리는 산속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조선족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또 왔구먼. 또 한 분이 왔어. 할머니가 뜨거운 물을 끓여줬습니다. 옷 갈아입으시오. 감기 걸리겠소. 저는 젖은 옷을 벗고
할아버지 옷을 빌려 입었습니다. 할머니가 옥수수죽을 끓여줬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먹던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같은 핏줄 아니가. 우리도 본래 함경도 사람이었어. 할아버지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분단만 안 됐으면 한나라 사람들입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6.25 때 헤어진 가족일지 모릅니다. 사흘을 그 집에서 묵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리 선생님, 평양에서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공안도 움직입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당 중앙위 부부장이 사라졌으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명숙이는, 철민이는, 은영이는, 준호는 잡혀갔을까요? 수용소로 갔을까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가족 꿈을 꿨습니다. 준호가 우는 꿈, 명숙이가 저를 원망하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위조 신분증을 구해줬습니다. 중국 조선족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장춘호, 지린성 연길 사람. 나이는 63세. 이제부터 선생님은 장춘호입니다. 북한 말투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국 조선족처럼 말하셔야 합니다. 어려웠습니다. 60년을 북한 말투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말투 하나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24시간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공안이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신분증.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공안이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베이징 갑니다. 딸 보러.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십시오. 저는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예, 괜찮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1월 초였습니다. 브로커가 조선족 교회를 소개해줬습니다. 지하교회였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50대 조선족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안전합니다. 교회 지하실에서 지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 저는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서 오셨어요? 함경도에서. 저도 함경도입니다. 어디세요? 온성.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양 사람입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왔다고 하면 의심받습니다. 평양 사람은 특권층입니다. 왜 탈북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름을 지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리 선생님, 한국 가셔야 합니다. 여기 오래 계시면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이 요즘 단속이 심합니다. 한국, 대한민국, 남조선. 저는 평생 남조선을 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미제괴뢰,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땅. 그런데 이제 제가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태국을 거쳐서 갑니다. 방콕에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탈북자라고 하면 보호해줍니다. 태국, 동남아시아, 먼 곳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표는요? 교회에서 돕겠습니다. 위조 여권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조선족 동포들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도와줬습니다. 돈도 없는 늙은이를.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한 달을 준비했습니다. 위조 여권이 나왔습니다.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장춘호 이름으로. 교회 신도들이 돈을 모아줬습니다. 비행기 표 살 돈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목사님이 기도해줬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지켜주소서. 무사히 자유의 땅에 도착하게 하소서. 저는 평생 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북에서는 종교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명숙이께, 아이들에게 제발 무사히 가게 해주십시오. 살아서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 2024년 12월 5일 저는 출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위조 여권을 손에 쥐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끝입니다. 북송됩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앞 사람들이 하나씩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분. 저는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자 심사관이었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여권을 펼쳤습니다.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너무 오래 쳐다봤습니다. 잠시만요. 그녀가 뒤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관에게 뭔가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걸렸구나. 위조 여권이 들통났구나. 상관이 나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제 여권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태국, 방콕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60 넘으셔서 혼자 관광을 가십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상관이 계속 물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농사 짓습니다. 농사꾼이 태국 여행을 갑니까?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해준 거짓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는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어디 가냐? 왜 가냐? 돈은 어디서 났냐? 저는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관광이라고.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권이 수상합니다. 위조 아닙니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1시간 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중국 공안과 뭔가 협상했습니다. 중국어로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한참 뒤 공안이 말했습니다. 가십시오. 하지만 다음엔 제대로 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저는 풀려났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리성혁 선생님 맞으십니까? 예. 어떻게 제 이름을? 목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노동당 간부 출신이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알까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내일 방콕행 비행기를 타십시오. 제대로 된 서류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사히 방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륙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을 것입니다. 평양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준우야, 할아버지가 간다. 자유의 땅으로. 언젠가 너도 데려갈게. 고. 방콕에 도착했을 때 열대 공기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더웠습니다. 북한의 겨울과 달랐습니다. 여기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정문에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영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안전하다. 이제 안전하다. 영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리성혁 부부장님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당 중앙위 부부장이 신원 확인에 사흘이 걸렸습니다. 국정원과 연락하며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는 평양 내부 정보를 물었습니다. 김정은 동지 일정, 당 간부 이름, 비밀 회의 내용 모두 맞았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선생님, 대한민국으로 모시겠습니다. 12월 10일 저는 인천행 특별기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전용기였습니다. 영사가 배웅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이제 자유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해 상공을 날았습니다. 저 아래가 북한일까요? 평양일까요? 창전거리일까요? 가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승무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몇 시간 뒤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자유의 불빛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인천공항 게이트가 열렸을 때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리성혁 선생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60 넘어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차를 타고 국정원 보호시설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깨끗한 방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온돌에서 잤는데 침대가 신기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김정은 동지 일정, 당 간부 명단, 대남 공작 계획, 해외 정보망. 저는 아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특히 김한솔에 대해 많이 물었습니다. 김한솔이 왜 그렇게 위협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혈통 때문입니다. 북한은 백두혈통으로 정당성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김한솔이 장손입니다. 전통으로 보면 그가 더 정통입니다. 김정은 동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관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현재 평양에 있습니다. 감시는 받고 있지만 아직 수용소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언젠가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구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12월 말 저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민 정착교육기관이었습니다. 젊은 탈북자들과 함께 교육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취업 준비,
민주주의. 처음으로 편의점에 갔을 때 놀랐습니다. 밤 11시인데 가게가 열려 있었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초콜릿, 과자, 음료수, 누구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배급표가 필요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 뉴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중앙TV도 볼 수 있었습니다. 딸 은영이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영아, 아빠가 여기 있다. 자유의 땅에. 언젠가 너도 올 수 있으면 좋겠다. 2025년 2월, 저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주선했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왔습니다. 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출신 리성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김한솔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7년 동안 찾지 못한 이유, 브뤼셀 작전 실패, 당 내부 균열. 김한솔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독재자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정통성의 힘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양에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것은 옳았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입니다. 북에서 살던 고급 아파트와 비교하면 초라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자유입니다.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잘 수 있습니다. 가끔 대학에서 강연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북한의 진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가족을 두고 목숨 걸고 얻은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통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대답합니다. 가능합니다. 언젠가는 김한솔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밤이면 북쪽을 바라봅니다. 저 너머 어딘가 평양이 있습니다. 명수기가 있습니다. 철민이, 은영이, 준호가 있습니다. 그리워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통일된 조국에서. 그날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독재는 무너집니다.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명수가, 철민아, 은영아, 준호야, 살아서 다시 만나자. 자유로운 땅에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당 중앙위 부부장에서 탈북자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 김한솔을 추적하다 각성한 한 사람의 이야기. 예순이 넘어 자유를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유의 소중함을, 진실의 힘을, 그리고 언젠가 올 통일의 그날을. 감사합니다.